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성화봉송 지도를 확대해보면 희미한 섬의 형태가 드러나는데요. 네, 우리 땅 독도입니다. 어이가 없죠? 외교부에선 일본 측에 강한 항의를 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역시 일본 올림픽위원회에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리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며 사실상 삭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가 더 어이없게 느껴지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들어있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역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에게 독도를 지울 것을 권고했죠. 결국 우리 선수단은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헌데 그랬던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선 독도를 성화봉송 지도에 슬쩍 표시한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도 화가 나지만 IOC 위원회의 입장이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우리에겐 독도를 지우라고 해놓고선 이번에는 2년째 묵묵부답, 계속된 우리나라의 문제 제기에도 말 그대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앞뒤가 다른 일본과 뒷짐만 지고 있는 IOC 위원회.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려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이유를 우리부터 명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법인카드. 국제법과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알아봅니다. 국제법이란 국제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쉽게 말해 한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국내법으로 해결한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국제법입니다. 물론 국제법은 법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명확한 주체가 없고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가 아닌가 하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들 간 교류가 많아지고 개인이나 국제조직도 국제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대에 이르면서 국제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제법을 기반으로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독도에 대해 국제법상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유권입니다. 영유권은 한 나라가 일정한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정말 일본의 말대로 영유권이 국제법상 일본에게 있는 것일까? 당연히 아닙니다. 국제법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조약 하나를 해석의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조약을 해석의 단초로 삼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 국제법이라는 법이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국제조약은 1951년 서명된 대일평화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도 하죠. 이는 일본과 연합국 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평화조약인데요. 대일평화조약의 제2조 A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처음에는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네? 그래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도서는 딱 3개의 섬이 아닙니다. 즉, 이 조항은 반환할 3가지 섬의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섬 중에 대표가 되는 3개의 섬을 표기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일본이 특정한 섬에 대한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4천여 개 도서 모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린 대일평화조약의 목적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일평화조약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을 기반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카이로 선언의 목적이 대일평화조약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영토라는 문장에 집중해 봅시다. 이 문장의 의미는 일본이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하면서 약탈한 전체 영토들을 포함합니다. 즉,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영토 모두가 포함되고 당연히 거기에는 본래 우리나라 영토였던 독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과 목적을 함께하고 있는 대일평화조약에 표기된 포기의 대상에도 당연히 독도까지 포함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조항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는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준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본래 국제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도 그 조약의 내용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일 평화조약의 준비 과정에는 최종 조약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차에서 5차까지 작성한 미국 측 초안과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작성한 영국 측 초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영국의 초안 모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또한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대일 평화조약이 준비되는 과정에서의 이런 문서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일 평화조약의 조항을 굳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대일 평화조약의 제19조 D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9조 D항. 일본은 점령 기간 중에 점령 당국의 지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승인한다. 즉, 일본은 그 점령 당국의 지령이나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점령 당국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항복 이후 1945년 9월 2일부터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발효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의 점령 당국이 연합국 최고사령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 중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스케핀 677호입니다. 2020년 4월 동아일보에 독도는 한국 땅 결정적 근거 찾았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보도된 자료가 바로 이 스케핀 677호입니다. 이 자료는 당시 독도가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는 기록을 48개국 연합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적 공인 문서인 거죠. 그런데 이 문서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문서이고 이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점령 당국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일본은 스케핀 677호에 작성된 대로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받아들이고 승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가 우리 땅인 국제법적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약간 개운하지 않은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근거는 독도가 본래 예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근데 만약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 본래 주인이 없는 무인도였다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진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번엔 역사적 증거까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512년 신라시대의 기록입니다. 신라의 이찬 이사부가 당시에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구와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적혀있죠. 또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영에 속한 두 섬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도 적혀있죠. 또 있습니다. 숙종실록을 보면 안용복과 박어둔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인들 선원에 붙잡혀 일본에 끌려갔지만 이 때문에 조선과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일자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1696년 울릉도를 건너가는 것에 대한 금지령까지 내립니다. 이런 식의 명확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는데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지라는 이유로 주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은 국제법이 어떤 법인지 또 국제법상의 독도가 어떻게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이 국제법을 통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거는 모두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을 당시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로 빼앗은 땅들은 인류 문명의 역사적, 보편사적 관점에서 점유권에 대한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명확히 하여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보다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부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의 땅인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인카드였습니다.